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알아볼게요. 먼저 드라마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은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제가 골라본 씬은 지난 16일 종영한 수목 드라마 하자에 있는 인간들의 마지막 회에서 한 장면입니다. 네, 형님.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버지! 밤고구마요, 호박고구마요? 네? 밤고구마 좋아요, 호박고구마 좋아요. 저는 밤 좋아합니다. 사람이 꽉 막혔구먼. 아버지!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호박 좋아한다면 물러터졌다 하시니까.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야, 여보세요? 원석이는? 데이트. 뭐? 이렇게 아침 일찍? 야, 내 사랑이 무섭다더니 천하의 주원석이. 아이, 더는 못 먹어. 이좀 시키가.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하잖아. 석 달 동안 매일 똥에서 고구마 냄새 난단 말이야. 야, 그래. 그 원석이더러 호돌이 아버님한테 이제 고구마 그만 보내주셔도 괜찮다고. 충분히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라고 해. 했대. 했대? 그것도 2번. 9번이나? 그 어르신께서 그 우리 원석이를 참 아껴주시는구나. 감사한 일이지. 네, 이 씬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호돌과 원석은 극 중에서 동성 커플 관계인데요. 그 이전에를 보면 이 호돌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회에 오면 호돌의 아버지가 원석에게 어떤 고구마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취향이 뭔지를 물어보고 나중에 엔딩에서는 그 고구마를 원석의 가족이 다 나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이 성 정체성이 다른 일원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일상화되는 과정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요새 보면 동성애자들이 뭐 커밍아웃을 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혹은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적어도 드라마에서만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씬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의 동성애를 우리가 화제로 다뤄서 이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철이 지난 것 같고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녹여내는 그런 기획 방향은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역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 시각들을 담아내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난민이라든지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소수였던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이제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녹여내려고 했던 의도 자체는 저는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분명히 이것이 지상파 드라마에서 동성 커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것만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것과 별개로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라는 것이 사실은 서사 안에서 별로 그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드라마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회의 어떤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갈등을 제대로 파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통해서 어떤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드라마적인 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좀 갑자기 그냥 급화해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남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서사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만한 그런 분량이 이 커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 드라마의 특히 원성내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기존에 이제 원석이 가지고 있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이랄 것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편리하게 설정에서부터 삭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너무 좀 서사 안에서 너무 없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호돌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가정이잖아요. 호돌네 가정에서 그 아들과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나 너 믿는다. 우리 아들은 속 한 번 썩인 적 없잖여. 아버지,
고구마 먹고. 부딪히는 갈등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이 드라마 속에서 삭제됐었던 그 원석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아빠는 너보다 좀 덜 과묵한 놈이면 좋겠다. 언젠가 네가 아빠한테 소개시켜줄 놈은 말이야. 죄송해요.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야. 얼마나 그 원석에게도 큰 아픔이었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도 원석이 호돌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래도 드라마 안에서 나름대로 이 작가가 끝까지 이 갈등에 초점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런 점은 보였던 마지막 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드라마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시대상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밖에 한국 드라마 안에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의미 있게 담아낸 또 다른 장면들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성소수자 이슈라고 했을 때는 S본부 드라마였던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이제 비슷한 동성 커플 이야기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어떻게 그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가 이렇게 잘 풀어줬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T본부에서의 그 60일 지정생존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 동성애자죠 이제 그 레즈비언 감독을 이제 주인공이 만나고 차별금지법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번에 내가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다시 이걸 하겠다고 할 때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그땐 그때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땐 그때대로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죠. 항상 이제 우리가 성소수자 이슈 나올 때마다 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좀 더 그렇죠. 공론화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아닌 사람들의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땐 그때 이유가 있겠죠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정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뭐 비춰준 게 많죠.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드라마가 진짜 좀 진보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드라마가 그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도 이 드라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툭 튀어나온 그런 이슈가 아니라 첫 회에서부터 굉장히 차곡차곡 그 서사를 쌓아 나갔어요. 처음에 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나서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테러의 배후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들이 좀 모여 살고 있는 곳에 구구단체가 가서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자치 이제 보안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 구역을 아예 폐쇄를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거든요. 어떤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사회적 소수자, 타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타자에게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서사가 결국에는 어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논의로까지 에피소드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드라마는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우리 어떤 삶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본부의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보면 주인공의 동생이 장애를 가진 인물로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제 주인공에게 어떤 가련한 서사, 주인공의 고난의 서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동료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놓고 운동성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바꾸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모습, 뭐 우리의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판타지도 있고 사극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가장 좀 주목되는 건 사회적인 현실을 그대로 좀 반영한 드라마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비정규 노동자들 이야기를 담았던 예전에 뭐 송곳이라든지 우리 사회 초년생들의 아픔을 다뤘던 미생, 또 MB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 세월호 사건을 그 학교 붕괴 사건에 담아서 투영시켰던 앵그리만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현실 비판 드라마에 집중하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기존에 그런 역할을 했던 시사나 보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드라마로서 본인이 그 안에서 공감을 느끼고 또 대안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드라마에 더 집착하는 거 아닌가. 또 할 수 있다면 사실 시사 보도 프로그램 못하는 부분들을 드라마에서 채워줄 수 있는 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시대를 성찰할 수 있는 드라마가 더 많이 등장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씬 만나볼게요. 교양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유희연 위원님이 준비하셨죠? 예, 저는 그 지난 15일 방송된 기분 좋은 날의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속도로 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려고 제가 요즘 한창 핫한 분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리베카. 이분이 지금 21살 때 영상이래요. 아, 저분은 진짜 요즘 뭐 라인도 다르죠. 핫 이슈잖아요. 느낌이 느낌 있어요. 근데 이분의 현재 모습도 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모습 달라져. 30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모습이거든요. 지금 30년 지나서 50대의 모습이에요. 와, 50이 넘은 나이예요. 보면 거의 안 늙었죠. 달력 나이로는 30년이 지났는데 보면 바디라인까지도 거의 안 늙으시고 그대로예요. 이게 52세예요. 30년이 흘렀는데 이 모습이 지금 김한석 씨보다 형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예, 그래요. 준일이 형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양준일 씨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예. 한 분 또 준비를 또 했거든요.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자, 배우 김준배 씨의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 나이의 사진이세요. 아, 그쵸. 사실 이분 나이에서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예. 양준일 씨와 비교를 하려고. 예. 상대적으로 양준일 씨가 워낙 신체 나이가 젊다 보니까 동갑인데도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느낌 다르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느껴져요. 그죠? 네, 이 씬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매년 그 새해가 되면은 우리 방송에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건강 정보잖아요. 뭐 다이어트도 있고 운동도 있고 한데 이런 다양한 건강 정보 중에서 사실 정확성이 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전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사실 이제 신체 나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사실 신체 나이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근력, 순발력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신체 나이를 계산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독 외모만 가지고서 이제 신체 나이를 소개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죠. 일단 비교하는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가 못해요. 양준일 씨는 30년 전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데 김준배 씨 30년 전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신체 나이가 굉장히 노화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 사람들에게 뭔가 자극을 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엿보이지만 그 밑에 숨겨진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외모지상주의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외형과 외모로 신체 나이를 제시했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씬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씬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약간 뭐 예의의 문제에서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두 분을 비교를 했어야 되는지. 양준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사진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동년배들 중에 비교가 될 만한 인물로 이 다른 배우분을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떤 외모를 젊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적합한 시작 방식인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스튜디오에서 이제 시연하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굉장히 그 진부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일부러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대조적인 효과로 웃음을 말 그대로 유발하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어떤 건강하다라는 거의 개념을 너무 이렇게 나이와 연결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냥 건강한 신체와 좀 이렇게 운동이 부족한 신체 이렇게만 표현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젊으면은 무조건 좀 건강하고 보기 좋고 멋진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이 어떤 나이에 대한 위계 질서가 생기고 그 나이든 어떤 신체와 노화 현상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건강진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노화라는 거를 나이 듦이라는 거를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여기 뭐 자 떨어뜨리는 뭐 싫어하는데 자를 딱 떨어뜨려서 언제 잡는지 요 속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나이를 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여전히 보면 20, 30대. 아이고. 10대 해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시켜보면 노출분들이 태반인데 저부터 그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면 내가 그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나이 때 이걸 못 잡으면 이거 잘못인가? 저는 그게 되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못하는 것만으로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저는 이렇게 두려움에 기생하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은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건강 정보를 전달할 때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좋다라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해법 중에서 그 부작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좀 큰 문제 같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질환에 대한 편견, 노화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적어도 그 방송상에서라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부터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